서울 강남 한복판,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저녁 햇살을 반사하던 어느 날, 서준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떠올렸다. 국내상위 IT 기업의 대표, 수천억 원의 자산, 깔끔한 수트와 늘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집 역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새로 지은 3층 주택, 잘 관리된 정원,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 자녀와 세 아내였다. 첫째 아들 서민재, 12살 둘째 딸 설은아, 9살 막내 서다온, 6살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된 아내 최유라. 유라는 우아했고, 교육받았고,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저런 아내와 저런 집, 부러워요. 준혁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작은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무시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정돈된 상태였다. 식탁 위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고 정원에서는 잘 손질된 나무들이 흔들렸다.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보렸다. 유라는 손님들 앞에서 그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고 완벽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디까지나 사람들 앞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김미숙.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사 도우미였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태어남과 성장 과정을 모두 바라봐온 듯한 존재감을 가졌다. 조용한 성격, 성실한 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쉽게 기대었고 미숙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보살폈다. 유라가 없는 시간에는 더욱 그랬다. 처음부터 미숙은 집안에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저녁이 가까워지고 유라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오는 갑자기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가만히 서 있었고 유나는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민재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조용해졌고 집은 이상하게 긴장되었다. 어느 날 저녁 유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숨을 삼켰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유라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녀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누구도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그것은 경계였다. 공포였다. 식사 시간이 되자 유라는 아이들에게 예에 바르도록, 항상 똑바로 앉도록,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지시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연습된 연극 같았다. 완벽하게 준비된 장면. 유라의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은 몸을 굳게 했다. 미숙은 그것을 지켜보며 가끔 손을 움켜쥐었다. 어느 날 밤, 미숙은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의 작은 흐느낌, 그리고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여성의 목소리.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알겠지? 민재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유라의 발자국이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야 해. 약속했잖아. 문이 닫히고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 속에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그리고 미숙의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팔에 작은 멍이 있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묻혀있던 두려움이 너무도 선명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알아챘다.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그냥 실수예요. 하지만 이 집에서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어느 오후
류나가 피아노 연습 중 음을 틀렸다. 유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류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유라는 차갑게 자를 들었다. 다시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유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미숙은 들었다. 그것은 고통을 참는 어린아이의 숨이었다. 그 순간 미숙은 결심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실수가 아니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미숙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작은 노트, 날짜, 시간, 아이들의 말, 류라의 행동. 그녀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오래된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맞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밤 미숙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그녀는 녹음기를 꺼냈다. 다음 날부터 문 뒤에서, 계단 아래에서,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집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조용함은 언제나 이 집의 규칙이었다. 아이들은 먹을 때 말하지 않았고 웃음은 허락되지 않았다. 류나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렸고 서다오는 거실 구석에서 작은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 서민재는 방에서 문을 닫고 있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어두운 방 안과 책상에 엎드린 아이의 등뿐이었다. 미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엄마 기분이 예절해요. 미숙은 순간 멈추었다. 그 질문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어른을 향한 두려움. 미숙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마 피곤하신가 보지.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8살 아이가 보려서는 안 되는 어둠을 담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다. 질문은 위험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아이들의 예절을 점검하기 위해 거실에 앉았다. 마치 교관처럼 그녀는 민재를 불렀다. 너는 남자이니까 더 잘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유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큰 소리로. 네, 어머니. 유라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시선을 유나에게 돌렸다. 손을 가만히 둬. 다리도, 눈도 움직이지 마. 마치 아이들의 몸이 자신이 소유한 인형인 것처럼. 그 장면을 미숙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하는 척했지만 모든 것을 기억했다. 아이들의 어깨가 굳어지고 눈빛이 사라지고 숨소리가 얕아지는 것을. 어느 날 미숙이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류나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화나면 우리를 버릴까요? 그 말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너무도 가볍게 나오듯 말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무거웠다. 미숙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유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는 자꾸 우리가 귀찮다고 해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은 작았지만 칼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미숙의 심장이 움찔했다. 그녀는 유나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너희는 소중한 아이들이야.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작은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미숙은 알았다. 그 말이 아이에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갑자기 식탁에서 소리를 질렀다. 에이, 이렇게 어지럽혀 놨어. 다옹, 내가 그랬지. 다오는 작은 손을 가슴에 올리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유라는 의심의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다온의 팔을 붙잡아 끌었다. 다온은 울지 않았다. 대신 몸을 작게 말았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미숙은 심장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말하는 순간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재가 학교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미숙이 다가갔다. 민재야, 무슨 일이니?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사람을 밀었다고 했어요.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아이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 미숙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가 속삭였다. 엄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내가 하는 말이 다 틀렸다고 해요. 그것은 충격이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학대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공격한다. 그날 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유라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에 잠깐 서 있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복도에서 보았다. 유라는 집안을 천천히 쓸어보는 눈빛을 가졌다. 그 눈빛에는 소유욕이 있었다. 이 모든 것, 아이들, 집, 남편, 심지어 미숙까지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미숙은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웃음은 사라졌고 말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침묵과 두려움이었다. 어느 밤 미숙은 우연히 유나의 방 앞을 지나다가 작고 끊어지는 울음을 들었다. 문틈으로 보니 유나가 무릎을 껴안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미숙은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다가갔다. 애 울고 있어, 유나야.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젖어 있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은 미숙의 가슴을 찢었다. 아니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실수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미숙은 유나를 꼭 안았다. 아리는 잠시 몸을 굳혔지만 곧 미숙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 작은 어깨는 너무 마르고 가벼웠다. 그 밤 미숙은 결심했다. 이제 더는 기로만으로는 부족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준혁, 아니면 경찰, 혹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일까? 미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화려하고 밝았지만 그 빛은 이 집의 어둠을 비추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닫고 첫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목소리, 유라의 차가운 말투, 멍든 팔의 사진들. 증거는 점점 쌓여갔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가장 어두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모두를 구하려고 할 것이었다. 그 주말, 준혁은 드물게 집에 머물렀다. 대형 프로젝트가 일단락된 후였고 회사에서도 약간의 휴식기를 허락받은 덕분이었다. 미숙은 그가 집에 있는 것이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순된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버렸는지를 미숙은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은 긴장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라는 평소보다 더 공손하고 상냥한 말투로 가족들을 대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내가 준비했어요. 민재가 좋아하는 달걀찜도 있고 다온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있어요. 미숙은 그 말 속에 이장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다. 아이들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서류나는 포크를 들고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다온은 빵 조각을 빙빙 돌리기만 했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달걀찜만 바라보았다. 준혁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세 아이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유라는 나직하게 말했다.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 시작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듣고 표정도 차갑고 다 나를 피하려고만 해요. 준혁은 순간 당황한 듯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야.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동의로 간주되었다. 미숙은 안쪽에서 이를 악물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들을 점점 파괴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미숙은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갔다. 민재야, 괜찮니?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아빠는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그녀도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눈이 멀어 있었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그날 오후 미숙은 거실을 정리하다 유라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발견했다. 원래 같았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요즘 유라의 행동은 불안할 정도로 극단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이어리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통제가 필요하다. 감정은 약함을 만든다. 민재는 날 의심하는 눈빛을 보인다. 곧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숙이 수상하다.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숙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유라는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전체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원래 위치에 조심히 돌려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다온이 고열에 시달리며 울기 시작했다. 미숙은 놀라 급히 다온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호흡은 가빠져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걸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미숙이 단호히 말했다. 유라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하나요? 감기 같은데.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감기가 아니에요. 아이 몸이 뜨겁고 숨도 힘들어해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미숙이 다급히 설명했고 유라는 옆에서 담담히 말했다. 아이 좀 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미숙 씨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준혁은 다온의 얼굴을 보자마자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응급실에서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온은 수액을 맞으며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 몸 상태를 보면 꽤 오랫동안 증상을 참아온 것 같습니다. 열이 나는 걸 자주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유라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아이가 아픈 걸 알고도 무시했던 건 아닐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준혁은 미숙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줘. 아이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 안에 제가 녹음한 파일들과 사진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유라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준혁은 멍하니 USB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한때는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대로만 아이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날 밤 준혁은 서재에서 USB 파일을 끝까지 들었다. 유라의 냉소적인 말투, 아이들의 두려운 숨소리, 문 닫히는 소리, 속삭이는 울음, 그리고 미숙이 남긴 한마디. 이 집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고통을 삼킨 결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어제는 다온이 때문에 고생 많았네요. 오늘은 유나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줘야겠어요. 준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당신이 아닌 내가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변호사와 약속이 있어. 유라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변호사?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 지금 이 상태로는 더 못 가. 내가 몰랐던 건 내 책임이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야. 유라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날 밤, 유라는 아이들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다. 미숙은 계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폭풍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침묵은 단지 전조였을 뿐, 다음 장에서는 그 폭풍이 이 집을 휩쓸고 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어둠 속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길했다. 유나, 민재, 다오는 각자의 방에서 잠든 듯했지만 그들의 잠은 깊지 않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집안을 맴도는 느낌이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하지도 않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재에서 나온 준혁은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겠지요. 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도, 저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부부도 가족도 아닌 전장 속의 동맹자 같았다. 오직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연대. 그 이상의 신뢰나 애정은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이었다. 그 순간 2층에서 조용히 삐걱이는 문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곧바로 일어났다. 으랄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은 도드라졌다. 하얀 잠옷차림, 하지만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디 가세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다. 유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혁 씨가 절 버리기로 결정한 이상, 저도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죠.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죠? 계획, 오히려 당신들이 꾸민 거 아니었나요? 몰래 녹음하고, 사진 찍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유라는 웃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거예요. 스스로.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라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미숙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야기의 방향을 믿어요. 내가 조금만 입장을 바꾸면 당신이 거짓을 꾸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더 그럴싸하니까. 그 순간 준혁이 나섰다. 그렇다면 해봐. 법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누가 진짜인지 보자고. 유라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준혁이 그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이 이 집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유라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억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말했다. 준혁 씨,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정의감에 취해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없었던 빈자리를 느끼게 될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마치 오래된 악령이 빠져나간 듯 공기가 달라졌다. 하지만 미숙은 안도하지 못했다. 불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이들은 묵묵히 식사를 했고 준혁은 자리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유라가 떠났지만 그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다온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모두가 멈칫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다온아. 이제는 우리끼리 지내야 해. 조금 낯설고 불안하겠지만 안전해졌다는 뜻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어. 이제 숨 안 죽이고 살아도 되잖아. 서륜아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미숙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감정은 억누르기보다 흘러가야 했다. 며칠 후 준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혼 절차는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유라는 이미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 유라 씨가 양육권 분쟁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주장하는 건 아이들을 자신이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방임했고 미숙 씨는 정식 보호자가 아니라는 논리로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언론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는 미숙 씨가 가정 내 불화를 조장했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준혁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지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아이들 방을 하나씩 확인했다. 다오는 포근한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고 민재는 책을 펴둔 채 엎드려 있었다. 서른아는 창문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고 있었다. 문을 살짝 열자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그 여자가 다시 우리를 데려가려 하면 난 도망칠 거예요. 어디든. 미숙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안 할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게 만들 거야. 하지만 안에서부터 느껴졌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더 긴 전쟁이 될 것이라는 걸.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더 큰 폭풍의 서막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라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진실보다 조작된 이미지를 더 빨리 믿는다는 사실을 미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라가 사라진 후 한동안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한 바다에 들이운 먹구름처럼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상한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다. 유명 기업가 부인, 남편과 가정부의 불륜으로 버림받아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진실은 무엇인가? 일부 여성의 개입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 기사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았다. 기자 이름도 구체적인 인터뷰도 없었지만 마치 하나의 각본처럼 퍼지고 있었다. 미숙은 처음 그 기사를 본 날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준혁은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명의훼손으로 대응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이미지 전쟁이었다. 유라는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선택했다. 버림받은 아내, 아이들과 강제로 분리된 어머니, 냉혹한 기업가와 내연녀. 현실은 전혀 달랐지만 화면 너머의 대중은 사실보다 서사에 감정이입하기 쉬웠다. 한 기자가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채 이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인가요? 당신이 유라 씨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건 사실입니까? 미숙은 말없이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슈퍼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다. 민재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너네 엄마가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진짜 엄마 쫓아냈다며? 라는 말을 듣고 싸움을 벌였다. 서른아는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괴롭다고 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해요?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숨어야 해요? 다오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방에 불을 켜놓고 자라만 잠들 수 있었다. 미숙은 아이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매일 스스로를 자책했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준혁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유라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단만이 있었다. 내가 만든 잘못이야. 내가 책임질 거라. 그는 유라의 언론 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숙은 반대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예요. 그래도 난 침묵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겁내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다는 뜻이야. 며칠 후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준혁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지금까지 침묵해왔습니다. 아이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을 상처 입히고 있기에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그는 유라와의 결혼 생활,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 가정 내 감시 카메라와 녹음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증언까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했고, 겁박했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들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기자회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이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그 기자회견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일본은 그를 응원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는 목소리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그도 결국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는 거겠지. 가정사를 언론에 푸는 건 애들한테 더 해로운 거 아나. 현실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었다. 그들은 감정의 회색 지대에서 싸우고 있었다. 며칠 후 유라의 변호사는 연락을 해왔다. 양육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겠다는 통보다. 준혁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법정에서 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유라가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며 면접 교섭권을 요구한 것이다. 그 여자가 다온이를 만나겠다고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모든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의 권리를 쉽게 제한할 수 없어요. 미숙은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을 다시 상처 입힐까 봐 두려웠다. 그녀가 원한 건 애초에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권력이었죠. 통제였죠. 준혁은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그래서 더는 물러설 수 없어. 이젠 내가 내 손으로 끝내야 해. 그날 밤 준혁은 서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유라와의 결혼 전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조용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계약서에 유라가 아이들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지금은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겠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다. 그렇다면 이 싸움 반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소송 서류와 함께 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유라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녀는 그 계약서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은 순간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읽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을 조롱하는 듯했다. 결혼 당시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가볍게 여겼다.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보호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된다. 그때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이 법정에서 그녀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라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당시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특히 기아처럼 법에 정통한 사람이 서명했다면 법원은 이 조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전 남편이 날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계약서는 유라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호텔에 머물렀다.
방은 고급스럽고 조용했지만 그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 같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지금의 자신은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던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습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준혁의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다오는 악몽을 덜 꾸기 시작했고 민재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설은아는 여전히 예민했지만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 미숙은 그 조용한 변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준혁은 아직 안심하지 못했다. 유라 같은 사람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해진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랑류권 심리가 열렸다.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조용한 속삭임조차 날카롭게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라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 세련된 정장, 하지만 눈빛은 피로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반면 준혁은 단정했지만 수척해 보였다. 그 옆에는 미숙이 있었고 그녀는 차분하게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양육권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것입니다. 양측 모두 증거와 증언을 제출했으니 이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유라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닫은 것은 가정부의 조작과 남편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금 흔들렸다. 준혁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행동이 사랑을 입증합니까? 아니면 말이 사랑을 입증합니까? 그는 책상 위에 녹음 파일 일부를 재생했다. 유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니들 아빠는 바빠서 너희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안 그러면 더 심한 벌이 있을 거야.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다. 멋멋 배석원은 얼굴을 찌푸렸다. 유라의 변호사가 급히 말했다. 이건 맥락이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준혁 측은 다음 파일을 들었다. 이번엔 아이들의 숨죽이는 울음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유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 우는 건 낙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다시 울면 저녁은 없어. 그 순간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사랑인가요? 유라는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차갑던 그녀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다. 재판장은 기록을 살피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무엇입니까? 결혼 계약서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유라는 숨이 턱 막혔다. 준혁은 조용히 설명했다. 그녀가 서명한 문서입니다. 당시 그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재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 조항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합니까?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한 변호사도 재벌가 부인도 아니었다. 아니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다. 선고는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군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끝이 보인다. 정말로 끝이.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유라 같은 사람은 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녀는 돌아올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얼굴로. 그리고 그때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울어진 저울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유라가 승산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패배에 직면한 사람의 마지막 발악은 때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법정에서 돌아온 후 호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가만히 손톱을 깨물며 속삭였다. 모두 다 나를 배신했어. 아이들도, 남편도, 세상도.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와줘. 이번엔 진짜로. 끝을 봐야겠어.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유라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두 무너뜨려. 준혁도, 그 여자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버린 아이들까지. 그 말은 더 이상 엄마의 말이 아니었다. 그건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왜곡된 권력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준혁의 회사가 갑작스러운 내부 조사와 세무점검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비자금 조성 의혹, 하청업체의 부당 계약, 임원 비리 연루 가능성,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미지였다. 이사회는 난처했고 주가는 하루 만에 급락했다. 준혁은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변호사와 통화 중에 말했다. 유라가 움직였군요.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강력한 인맥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계와 법조계의 일부에.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방식이 너무 심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시각 미숙은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주방에 앉아 있었다. 서른아는 그날따라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지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미숙은 몸을 일으켜 커튼을 살짝 젖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집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실루엣은 똑바로 이 집을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을 즐기는 듯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어 사라졌다. 미숙은 서둘러 준혁에게 말했다. 누가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사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준혁은 즉시 경비업체와 경찰에 연락했다.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의 학교에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다. 서류나 담임 교사가 봉투를 들고 말씀드릴 게 있다며 준혁을 호출했다. 봉투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거부한 죄가 있다. 똑같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편지의 발신자는 없었고 악의적인 조작된 필체였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요? 준혁의 얼굴은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침묵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욕망이 뼛속 깊이 차올랐다. 그날 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서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못 견딜 거예요. 다오는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준혁은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삼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모른 척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 아니에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당신 잘못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말아야 해요. 준혁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결심이 서 있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유라 씨는 스스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녀를 멈춰라죠.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만든 전쟁이라면 끝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가장 힘있는 언론사, 그리고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그는 가정을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녀 뒤에는 오래된 라인이 있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빠르겠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미숙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신자 푸시, 은유라. 그녀의 음성은 이전과 달리 차분했고 서늘했다. 준혁 씨,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상처 입히는 건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까지도 당신 때문에 위험해질 거예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일굴었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래 더 강하고 위험한 얼굴로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폭풍의 진짜 중심은 이제 막 열린 것이다. 윤유라의 전화가 끝난 뒤 준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더 섬뜩했다. 그녀는 단순히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준비를 끝냈고 다음 수를 던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준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나쁜 소식인가요?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다시 아이들을 건드리겠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준비해야겠네요. 무슨 준비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단단함과 책임감이 있었다. 이제 미숙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보호자였고 이 집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아침 뉴스에 익숙한 기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준혁 대표, 가정폭력 은폐 의혹, 전 부인의 증언 충격 공개 예정,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것이 남편과 가정부라는 주장도 있어. 미숙은 텔레비전을 끄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가 준비해둔 각본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퍼지는 루머들. 화면 한쪽에는 유라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에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 익명으로 전달된 진술, 흐릿한 영상, 감정적인 글귀들만이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준혁은 이를 안 물었다. 유라가 움직였군요.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에게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응원이 있으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을 방패로 삼을 줄은. 미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무너져요.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으로 가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미숙과 준혁은 경악했다. 누가 그런 신고를? 준혁이 물었다. 익명입니다. 경찰은 절차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경찰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에요? 서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오는 미숙 뒤에 숨어 올 것처럼 떨었다. 경찰은 아이들의 몸 상태, 방 환경, 식습관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저희 눈에는 학대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반복되면 정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경찰이 돌아간 뒤 준혁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녀가 벌인 짓이야. 이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미숙은 흔들리는 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감정이 흔들리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차분해야 해요. 하지만 차분한 것은 쉽지 않았다.
유라는 이미 그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었고 다음 공격은 언제 어디서 올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민재가 교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준혁과 미숙은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가 학교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가정 환경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다가가 물었다. 민재야, 무슨 말을 했니?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애들이 그러더라.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가정부가 집을 차지하려고 엄마를 쫓아냈다고. 그리고 나도 그런 집에서 컸으니까 똑같이 될 거래.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준혁의 손이 떨렸다. 누가 그런 말을? 교장은 준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학교로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숙은 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이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디 소문을 근거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지켜봐 주세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가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엄마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아픈데 세상까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준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세상이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단지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을 뿐이야.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그러나 미숙은 알고 있었다. 진실이 언제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세상은 진실보다 이야기의 안성도를 더 믿었다. 그리고 유라는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능숙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안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지만 잠이 들었다기보다 지친 듯 눈을 감은 상태였다. 미숙은 창문을 닫으려다 순간 멈췄다. 어둠 속에선 누군가 왔다가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서늘한 감각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녀가 왔어요. 유라 씨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준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업체를 호출했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다. 유라는 단순히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기 위해 무언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숙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없음. 내용은 단 한 줄. 내가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되찾는다. 그게 사람이든 집이든 혹은 아이들이든. 미숙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문자를 받은 그날 밤 미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반복되었다. 유라는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고 다음 단계는 분명히 더 가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직원들 역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미숙을 두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미숙은 준혁이 떠난 뒤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문, 창문, 경보 장치, CCTV.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확인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라는 틈을 파고드는데 천재였고 침입은 꼭 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집 전화가 울렸다. 미숙은 받아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혁 대표님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소아보호센터입니다. 아이들과 관련해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야 합니다. 미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신고했나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숙은 즉시 말했다. 대표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이들만으로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성이 끊었다. 절차상 보호자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득.
전화가 끊겼다. 미숙은 한순간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 말투, 타이밍,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의도적이었다. 그건 정식기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그건 유라였다. 또는 유라의 사람들이었다. 미숙은 곧바로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서류나와 민재는 공부 중이었고 다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얘들아, 지금 당장 짐을 챙기자. 민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미숙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당분간 다른 곳에 있어라 해. 서류나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그 사람 때문이에요. 미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둘러 요트와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2층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미숙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두 번째 알람. 더욱 강한 두드림 소리와 목소리가 들렸다. 소아보호센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들어도 기관 직원의 말투가 아니었다. 강압적이고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촉하며 속삭였다. 뒤로 가, 움직이지 마. 그리고 휴대폰으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회의 중인지 연결되지 않았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그 말에 다온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숙은 입술을 물며 아이를 꼭 안아 달랬다. 얘들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뒤쪽 정원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낯선 발걸음 소리. 누군가 집 뒤편에도 있었다. 미숙은 즉시 진짜 위험이 왔음을 깨달았다. 유라가 드디어 직접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재 뒤편의 비밀 출입문으로 이동했다. 준혁의 아버지가 생전에 만든 작은 비상 출입구였다. 집안 사람 중 미숙만 알고 있는 통로였다. 하지만 출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복도에서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누군가 이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낯선 구두 소리. 천천히 자신감 있게 다가오는 발걸음. 미숙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문 뒤에 숨겼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여기 숨어 있을 필요 없어. 우린 아이들 안전만 확인하면 돼. 그 말은 거짓이었다. 목소리에 묻어나는 의도는 너무 뻔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목소리. 미숙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숨조차 멎을 것 같았다. 오랜만이네, 미숙 씨. 유랄었다. 그녀는 마치 집주인처럼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오만함과 여류가 섞여 있었다. 다온이 미숙의 품 안에서 더 크게 흑흑 울음을 삼켰다. 유라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다. 역시 여기 있구나. 아이들은 내가 직접 데려갈게.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니까. 미숙은 떨리는 숨을 억지로 잡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와 맞서 싸울 도구도 힘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그녀에게 넘길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십시오. 유라의 발걸음이 멈췄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경찰. 유라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미숙은 이해했다. 진짜 경찰이 온 것이다. 경찰은 다시 말했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긴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강제 진입합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야, 이 타이밍은. 그녀가 황급히 손짓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철수해.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했다. 유라의 동행자들이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유라 역시 현장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경찰 2명이 그녀의 양팔을 잡았다. 윤유라 씨, 불법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라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당장 너희 전부 날아갈 거야. 경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재판에서 말씀하시죠. 그녀의 팔이 뒤로 꺾이며 수갑이 채워졌다. 미숙은 그 광경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았다. 아직 숨을 내쉬기도 전 서륜아가 작게 속삭였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미숙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유라 같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그녀는 법정에서, 언론에서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라가 체포된 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움직였다. 경찰 조사, 언론의 보도, 여론의 반응. 처음에는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날이 다가왔다. 이 사건의 모든 상처와 거짓, 조작, 폭력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날이었다.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언론, 시민, 피해자 보호단체, 그리고 양측의 변호인단까지. 유라는 법정에 들어오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자신감 대신 초조함, 계산 대신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돈과 권력이 더 이상 그녀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준혁은 미숙, 서륜아, 민재와 함께 법정 앞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지지하고 그 싸움을 함께 하고 싶어 했다. 미숙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너희를 더 아프게 만들 것 같아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법정이 열리고 판사가 자리를 잡았다. 사건 번호 2025-187호. 피고인 윤유라. 주거치 및 미성년자 협박, 언론 조작 등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검사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유라가 조작한 기사와 언론사 내부 메시지. 그녀가 직접 지시한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녀가 보낸 협박 메시지였다. 내가 원하면 한 집안쯤은 무너뜨리는 것 어렵지 않아. 문장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법정이 자와추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유라의 변호인은 최대한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기록도 방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미숙이 증인석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미숙 씨,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의 요청에 미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윤유라 씨는 계속해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고 위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유라가 빽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저 여자가 꾸며낸 이야기야.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인, 자중하십시오.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들 모두 날 오해하고 있어. 저 여자가 문제야. 그녀가 우리 가정을 망쳤어. 나를 질투해서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녀의 소란은 곧 끝났다.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지했고 판사는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했다. 이제 마지막 증거를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유라의 목소리였다. 애초에 준혁과 결혼한 건 그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 집 아이들, 나와 상관없는 존재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 순간 유라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일용하던 무기, 말과 이미지와 이선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법정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선언했다. 피고인 윤유라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다. 사회의 안정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명한다. 기계적인 함성도 탄식도 없이 침묵만이 법정을 채웠다. 유라는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분노도 아니었고 위협도 아니었다. 무너진 허망함이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자가 스스로 만든 욕망의 함정에 빠져 그 끝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삶이. 법원을 나오는 길. 서른아가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 정말 안전한 거죠. 준혁은 딸을 꼭 안았다. 그래,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미숙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잘 알아. 그리고 서로를 지킬 줄 알게 됐으니까.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고 아이들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정, 아이들, 그리고 미숙. 그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찾고 있었다. 잠시 후 미숙이 그의 옆에 섰다. 오늘 정말 잘 싸우셨어요. 그 말에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나 혼자였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미숙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혼자 두지 않을게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폭력과 거짓의 그림자.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상처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치유할 이유라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은 거실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